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나는 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그가 문득 말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딸이랑 롯데월드 갈까?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그 말이 남편의 마지막 아침 인사가 될 줄은 몰랐다. 새벽 2시 14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남편이 회사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경찰이 옥상에서 발견한 검은색 가죽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살해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내 죽음이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일기장은 올해 초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마치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처럼.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을 발견한 건 10월의 마지막 새벽이었습니다. 경찰이 연락을 받고 달려왔을 때 저는 아직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남편이 떨어진 건물은 그가 15년간 다녔던 회사였고 옥상에서는 그의 구두한 켤레와 함께 검은색 가죽 다이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남편분께서 우울증이나 자살 징후를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경찰관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최근 들어 많이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자살이라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일기장을 건네받은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확인을 마치고 유류품이라며 전달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그 일기장을 바라보는데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표지에는 2023년이라고 적혀 있었고 1월 1일부터 꾸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꼼꼼한 성격이었지만 일기를 쓴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의아했죠. 마지막 장을 먼저 펼쳐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깔끔한 글씨체로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으니까요. 나는 살해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내 죽음이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였어요. 초동 수사 결과 남편의 사망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가 끔찍한 진실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비극적인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이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찾아야만 했으니까요. 여보, 당신이 이토록 힘들어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저는 천천히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을 읽기 전 저는 잠시 눈을 감고 15년 전 남편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2008년 봄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는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이었어요. 첫인상은 참 진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타났죠. 제가 아직 신입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아서 꼭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을 결심하던 날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됐고 약속은 지켜졌어요.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지만 남편은 늘 성실했습니다. 출근은 항상 일찍, 퇴근은 늦었죠.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했지만 그의 노력 덕분에 우리 가정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5년 차에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고 8년 차에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도 잊을 수 없어요. 육아휴직까지 썼던 남편은 밤중 수유도 도맡아 했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며 활짝 웃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매년 우수사원 표창을 받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과하게 마시지 않고 적당히 자리를 지키다 일찍 귀가하는 편이었죠. 여보, 우리 가족이 전부예요. 난 정말 행복해요. 주말 아침이면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딸아이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면서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성실하고 다정했던 그가 왜 이런 끔찍한 결말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일기장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새해 다짐이 적혀 있었어요. 올해는 승진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 그 희망찬 문장을 읽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꼭 밝혀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장의 초반부는 평범했습니다. 업무 일정, 회의 내용, 가끔은 딸아이의 학교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3월부터 남편의 필체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임원회의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다. 실적이 좋지 않아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내 팀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 마이너스 3월 15일 일기 중에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퇴근 시간이 더욱 늦어졌고 주말에도 거의 회사에 나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곧 나아질 거야라고 말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팀장님이 오늘 따로 불렀다. 우리 팀 목표 달성률이 60%밖에 안 된다고. 남은 인원으로 이 성과를 어떻게 맞추라는 건지. 하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 마이너스 4월 2일 일기 중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업무 강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한 명이 2명 몫을, 2명이 3명 몫을 해내야 했죠.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을 놓지 못했어요. 오늘 김 대리가 퇴사했다. 번아웃이래. 나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나는 버텨야 한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마이너스 4월 28일 일기 중에서. 어느 날은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왔어요. 술 냄새도 나지 않았는데 옷은 땀에 젖어 있었죠.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회사가 이상하다. 뭔가 수상한 낌새가 보인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너무 많아.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 마이너스 5월 10일 일기 중에서. 이 무렵부터 남편의 일기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넘어서 뭔가 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려니 생각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뭔가를 발견했고 그것이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다는 것을. 다음 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5월 중순부터 남편의 일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깔끔하던 필체가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내용도 점점 더 암울해졌어요. 오늘도 잠을 못 잤다. 3시간도 채 자지 못한 것 같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이너스 5월 17일 일기 중에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징후가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거의 손 떼지 않았고 주말에도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물어보면 그냥 피곤해서라고만 했죠. 매일 아침 회사 가기가 두렵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온다. 내가 왜 이러지?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5월 23일 일기 중에서. 한 번은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소리가 들려 달려갔어요. 남편은 갑자기 속이 안 좋아졌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건 심한 불안 발작이었던 거예요. 오늘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언제 이렇게 수척해졌지?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 같다. 스트레스 때문일까?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내색하지 말아야지. 마이너스 5월 30일 일기 중에서. 남편은 점점 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계속 확인하는 듯했고 가끔은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기도 했죠. 어제는 악몽을 꿨다.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는 꿈이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는데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마이너스 6월 5일 일기 중에서. 그즈음 저는 남편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모든 게 내 잘못인 것만 같아.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알게 된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다. 마이너스 6월 12일 일기 중에서 날이 갈수록 남편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에 저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은 6월 중순부터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우연히 이 일기장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순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6월 15일, 그날은 평범한 빨래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뒤지다가 접힌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암호 같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2023-6-11, 2350 비사창고. 2023-6-13, 230 지하주차장. 횡령액 45억 추정. 관련자 K상무 P이사.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서랍을 열어보니 검은색 일기장이 있었어요. 하필 그때 남편이 들어와서 일기장을 제대로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그 숫자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조심스레 물어봤지만 남편은 아니, 별일 없어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다시 늦게 들어왔어요. 일기장을 다시 보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딘가로 옮겨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메모지의 내용은 분명 심상치 않았습니다. 45억이라는 금액. 회사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여보,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나한테 털어놓을 수 없나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다시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의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일기장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읽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그가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K상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보기 시작했다.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 마이너스 6월 16일 일기 중에서 일기장을 읽으면서 점점 더 큰 공포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사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기장의 초반부로 돌아가 자세히 읽어보니 1월부터 이미 작은 신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해 첫 임원회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30% 상승했다고 하는데 현장의 체감과는 너무 다르다. 특히 비사업부의 수치가 의심스럽다. 마이너스 1월 5일 일기 중에서 남편은 회계팀 과장으로서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꼼꼼한 성격 탓에 작은 오차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오늘 비사업부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매출 증가는 있지만 현금 흐름이 매출 규모와 맞지 않는다. 계약서들도 뭔가 수상하다. 하청업체들의 이름이 거의 비슷하고 주소지도 동일한 곳이 많다. 마이너스 1월 15일 일기 중에서 2월에 들어서면서 남편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P사가 갑자기 나를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 과장님은 너무 꼼꼼하시다며 웃더니 곧바로 때로는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마이너스 2월 3일 일기 중에서 점점 더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하청업체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것 같다. 단순 비리를 넘어선 조직적인 횡령이다. K상무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P사와 몇몇 임원들이 가담한 것 같다. 마이너스 2월 20일 일기 중에서 남편은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내부 고발을 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더구나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닌 것 같다. 뭔가 더 큰 게 있을 것 같은 직감이 든다. 마이너스 2월 28일 일기 중에서 3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우연히 K상무와 외부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검은 돈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 이건 회사 돈을 넘어서 외부 자금까지 관련된 것 같다.
-3월 10일 일기 중에서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남편이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던 이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4월부터 남편의 일기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해 기록을 남기려 한 것처럼요. 오늘 야근하면서 우연히 K 상무의 이메일을 보게 됐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을 빼돌리는 정황이 포착됐다. 홍콩, 싱가포르, 케이만 제도의 유령 회사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4월 5일 일기 중에서 남편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USB에 관련 자료들을 복사했고 거래 내역과 계약서 사본들을 모았어요. 문제는 이게 단순 횡령이 아니라는 거다. 회사 돈 45억은 빙산의 일각이다. 외부 자금 세탁 창구로 우리 회사가 이용되고 있다.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큰 자금은 어디서 온 걸까? -4월 12일 일기 중에서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사건의 심각성은 커져갔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피의사가 찾아왔다. 과장님, 요즘 야근이 너무 잦으신 것 같은데 건강 챙기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분명한 경고였다. 그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4월 18일 일기 중에서 남편은 더 이상 회사에서 혼자 야근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자료는 집에서 몰래 검토했고 중요한 증거들은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관했어요. K 상무 일당이 조성한 비자금이 무려 500억대다. 여기에는 분명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 자금 흐름을 보면 선거자금이나 뇌물과 연관된 것 같다. -4월 25일 일기 중에서 5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내 컴퓨터를 뒤진 흔적이 있다. 책상 서랍도 누군가 열어본 것 같다.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은 이미 옮겨뒀다. USB는 세 군데로 나눠서 보관 중이다. -5월 3일 일기 중에서 이 시점에서 남편은 중대한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부 고발을 준비해야겠다. 검찰에 제보하기 전에 모든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5월 8일 일기 중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큰 위험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토록 불안에 시달렸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5월 중순부터 남편에 대한 압박과 협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은 더욱 절박해졌어요. 오늘 아침 제 차 앞 유리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라고 적혀 있더군요. 딸아이의 학교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어요. -5월 15일 일기 중에서 남편은 이제 출퇴근 시간을 매번 다르게 했고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해요. K 상무가 오늘 따로 불렀다. 과장님 승진 앞두고 계신데 앞길이 창창하시잖아요. 가정도 있으시고. 그의 미소 뒤에 숨은 위협이 느껴졌다. -5월 20일 일기 중에서 협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퇴근길에 낯선 남자 둘이 따라왔다. 일부러 지하철역으로 가는 척하다가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떨었다. 아내와 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울컥했다. -5월 25일 일기 중에서 남편은 이 시기에 중요한 증거들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숨겼다고 합니다. USB 하나는 은행 대여금고에, 하나는 고향 친구에게 맡겼다. 마지막 하나는 집 어딘가에. 이 일기장에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 -5월 28일 일기 중에서 6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휴대폰으로 협박 문자가 왔다. 우리 딸이 학원 다니는 길목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그러면 더 위험해질 것 같다. -6월 3일 일기 중에서 남편의 정신적 고통도 극에 달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꾼다. 모든 게 두렵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그들은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마이너스 6월 8일 일기 중에서 이 시점에서 남편은 마지막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내일이면 검찰에 제보할 예정이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마이너스 6월 12일 일기 중에서 일기를 읽으며 저는 남편이 얼마나 고립되고 두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마지막 한 달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달 기록들은 그의 절박한 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이제는 회사 화장실에서조차 마음 놓고 볼일을 볼 수 없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든다. 저녁에는 아내가 내 행동이 이상하다며 물어봤다. 미안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 마이너스 9월 1일 일기 중에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 평소처럼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으려 했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토스트 한 조각을 씹는데도 10분이 넘게 걸렸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다. 마이너스 9월 5일 일기 중에서 잠도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새벽 3시 또 잠이 오지 않는다.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다. 30분 전에도 봤을 때는 없었는데 그들이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 마이너스 9월 10일 일기 중에서 체중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오늘 체중계에 올라가 봤다. 한 달 만에 8kg이 빠졌다. 양복이 헐렁해져서 벨트 구멍을 2칸이나 옮겼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다. 마이너스 9월 15일 일기 중에서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상한 징후들이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퇴근길에 또 그 남자들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3명이었다. 도망치듯 택시를 타고 한참을 돌아왔다. 집에 와서도 현관문을 3번이나 확인했다. 마이너스 9월 20일 일기 중에서 마지막 며칠 동안의 기록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USB 3개에 같은 내용을 담았다. 하나는 검찰에 보냈고 하나는 언론사에. 마지막 하나는 절대 찾지 못할 곳에 숨겼다. 마이너스 9월 25일 일기 중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짜의 기록.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이 언론에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 살아있지 못할지도 모른다. 여보, 그리고 우리 딸. 미안하다. 마이너스 9월 30일 일기 중에서 이 마지막 기록을 읽으며 저는 남편이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남편의 일기장 마지막 장은 다른 페이지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유서처럼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처럼 써내려간 것 같았어요.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들은 내일 새벽 아마도 2시에서 4시 사이에 움직일 것이다. 회사 옥상으로 불러내겠지. 그리고 자살로 위장할 것이다. 마이너스 10월 1일 자정 무렵 기록.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자신의 죽음 이후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자살로 결론 내릴 것이다. 회사의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완벽한 시나리오겠지. 하지만 내가 숨겨둔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남편은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죽음은 시작일 뿐이다.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이 사회를 뒤흔들 것이다. K상무를 비롯한 임원진들의 비리,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 검찰 고위직과의 연결고리.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우리 가족을 감시하고 있다. 내가 침묵하더라도 우리는 평생 그들의 감시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딸에 대한 마지막 부성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아빠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테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침묵하는 것보다 진실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마지막 문장들은 마치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나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 짓지 말아주길 바란다. 나는 살해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내가 숨겨둔 증거들이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 일기장도 그 증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읽으면서 저는 남편이 얼마나 큰 고뇌 속에서 이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예언은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었어요. 남편의 사망 이후 경찰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뭔가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최초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회사 측 관계자들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의심스러운 정황인데 담당 형사가 저에게 은근슬쩍하게 말했습니다. CCTV 영상도 문제였습니다. 건물 전체 CCTV가 그날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정전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너무 우연이죠. 형사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도 석연치 않았어요. 옥상에서 발견된 지문들이 대부분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요. 그리고 남편분의 신발에서 발견된 흙의 성분이 옥상의 것과 일치하지 않아요.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목격자 진술이었습니다. 인근 건물 경비원이 그날 새벽 수상한 남자들을 봤다고 증언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죠. 누군가의 압박이 있었던 걸까요? 부검 결과도 여러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하지만 몸에서 발견된 멍자국들은 추락 충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특히 팔목의 자국은 마치 누군가가 강제로 붙잡은 것 같은 형태입니다. 경찰은 표면적으로는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담당 형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부인, 혹시 남편분이 남긴 물건들 중에 특이한 것은 없었나요? USB라든가 문서 같은 것들요. 그때 저는 남편의 일기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기록을 떠올리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수사는 겉으로는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핵심을 비켜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수사의 방향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인, 우리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자꾸 수사 종결 압박이 들어와요. 담당 형사의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남편이 일기에 쓴 유착관계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문객으로, 나중에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과장님은 늘 성실하셨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았죠. 특히 K 상무님과의 회의 후에는 남편의 팀원이었던 이 대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같은 부서의 박 과장은 더욱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날 밤에도 사무실에 계셨어요. 제가 퇴근할 때 열심히 무언가를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보니 책상이 완전히 정리되어 있었죠. 마치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것처럼요. 가장 수상했던 건 K 상무였습니다. 김 과장은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업무 스트레스가 과했던 것 같네요. 우울증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했지만 너무나 준비된 듯한 답변이었어요. 회계팀의 최 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김 과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USB 하나를 맡기셨어요. 이걸 꼭 안전한 곳에 보관해달라고 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K 상무님이 오셔서 가져가셨어요. 심지어 경비실 직원도 수상한 정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웬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사원증은 있었지만 본 적 없는 얼굴들이었죠. 근데 다음날 CCTV 기록을 확인하려고 보니까 그 시간대 영상이 없더라고요. 피사와의 대화는 더욱 불편했습니다. 김 과장이 그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네요. 회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는 최대한 성의껏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입막음하려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한 달 전에 퇴사했다는 정 대리는 전화통화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제 가족도 있고. 아시죠? 동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분명 그날 밤 무언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두려움에 눌려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진실은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 남편이 마지막까지 혼자 싸워야 했던 이유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단서들을 하나씩 추적해 나갔어요. 첫 번째 단서는 은행 대여금고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대여금고를 확인했더니 그곳에는 USB와 함께 상세한 계좌 내역, 거래 명세서들이 있었어요. 모두 회사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죠. 두 번째는 고향 친구에게 맡긴 자료였습니다. 친구분이 택배로 보내온 봉투 안에는 K상무와 정치인들의 만남을 촬영한 사진들, 그리고 금품 거래 증거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가장 큰 발견은 남편의 이메일에서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임시보관함에는 검찰청과 주요 언론사 메일 주소가 저장되어 있었고 모든 증거를 정리한 문서가 예약 발송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해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하지만 귀중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채 남편의 서재만 뒤져놓고 갔더라고요. 회사 측의 회유도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사가 찾아와서 합의금을 제안했어요.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침묵의 대가였을 뿐이에요. 검찰 수사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담당 검사가 갑자기 바뀌더니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평소 즐겨 마시던 텀블러 속에서 작은 메모리 칩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K상무와 나눈 대화 녹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편을 협박하는 내용이었죠. 언론사 제보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젊은 기자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는 남편이 남긴 증거들을 하나씩 검증하기 시작했어요. 점차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비자금이 특정 정치인의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어요. 검찰 고위직도 연루되어 있었고 금융권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해온 것도 밝혀졌죠. 마지막 퍼즐 조각은 경비원의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끝내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 본 것들을. 남편이 어떻게 옥상으로 끌려갔는지, 누가 있었는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진실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인물은 K상무였습니다. K상무는 단순한 회사 임원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치권과 금융권을 연결하는 검은 로비스트였습니다. 15년간 이 회사를 비자금 창구로 활용해왔더군요. 피의사의 역할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실무자였어요. 비자금 조성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 자금 세탁, 문서 조작까지 모든 불법적인 과정을 관리했죠. 남편이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피의사가 직접 협박을 시작했다고 해요. 외부 인물들의 실체도 밝혀졌습니다. 국회의원 L씨, 검찰 고위 간부 S씨, 금융감독원 간부 출신 J씨. 이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비자금을 수수했습니다. 남편이 확보한 계좌 내역이 이를 증명했어요. 실제 살해 행위자들도 특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회사에 들어온 3명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이었죠. K상무의 지시로 움직이는 해결사 팀이었다고 합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관여도 확인됐습니다. 대표이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 비자금 구조의 최대 수혜자였죠. 정관계 로비를 통해 회사의 각종 불법 행위들을 무마해왔다고 해요. 충격적인 것은 경찰 내부 인사의 개입이었습니다. 경찰청 간부 C씨가 초동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현장 증거를 은폐하고
목격자들을 회유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팀 교체의 배경도 밝혀졌습니다. 첫 담당 검사가 갑자기 지방으로 전보된 것. 검찰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더군요. 그들은 수사가 깊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금융권 인사들의 유착도 드러났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이 이 비자금 세탁에 협조했어요. 그 대가로 퇴직 후 회사 고문 자리를 보장받았다고 하네요.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범죄 조직과도 같았습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또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왜 남편이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왜 혼자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어요. 진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폭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보도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단독 대기업 임원 의문사. 5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이 기사가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어요. 이어서 메이저 언론사들도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황 기자가 처음 연락을 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남긴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죠.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특종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치권 연루 의혹이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3명, 전직 장관 2명의 이름이 거론됐어요. 그들이 받은 뇌물의 규모와 경로가 모두 문서화되어 있었거든요. 검찰 내부의 부패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의 로비 리스트가 공개됐어요. 주요 수사가 어떻게 무마되었는지, 얼마의 금액이 오갔는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정의를 위한 진실 해시태그 김과장 의죽음을 파헤쳐라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었죠. 대학생들의 시위도 시작됐습니다. 법대생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법조계 적폐 청산을 외치며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했죠. 곧 다른 대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국제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어요. 코리언 위설블로어즈 데스 리빌즈 매시브 커럽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죠. 정부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어요.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죠. 기업계에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내부 감사에 들어갔어요. 비자금 조성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죠.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도 강화된다고 해요.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 움직임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할 거예요.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법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신속하게 관련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K 상무가 첫 번째로 구속됐습니다. 공항에서 도주하려다 체포됐어요. 여권과 함께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구속 직후 진술을 시작했답니다. 피의사는 자수를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판단했나 봐요.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모든 것을 털어놨죠. 남편을 협박했던 일까지 모두 실토했습니다. 살해 행위자들도 검거됐습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 3명이 체포됐어요. 이들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경비원의 증언과 CCTV 복원 영상이 나오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도 구속됐습니다. S 차장검사를 비롯한 3명의 고위 검사들이 구속 기소됐어요. 수사방해와 증거인멸 혐의였죠. 현직 검사들의 구속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치인들의 체포도 이어졌습니다. 애 의원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후 전격 구속됐어요. 다른 연루된 정치인들도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특별재판부가 구성됐어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모든 과정이 생중계됐죠. 피고인들의 자백과 남편이 남긴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판결은 강력했습니다. K 상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살인 교사와 횡령, 뇌물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됐거든요. 다른 임원들도 중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진행됐습니다. 회사와 관련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어요. 배상금은 내부고발자 보호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제도적 변화도 뒤따랐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전면 개정됐어요.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됐죠. 김과장법이라고도 불린답니다. 검찰 개혁도 가속화됐습니다. 수사 지휘 체계가 개편되고 외부 감시기구가 설치됐어요. 검찰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됐죠.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지키려 했던 정의가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다시 그 건물 옥상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우리 딸의 손을 잡고서요. 여기가 아빠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곳이야. 13살이 된 딸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됐고 부패했던 임원들은 모두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검찰과 정치권도 크게 변화했고요. 엄마, 아빠는 정말 영웅이었나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아빠는 영웅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기도 했지. 아빠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했어. 너무 힘들었을 텐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자부심과 그리움이 섞인 눈물이었죠. 현재 저는 내부고발자 보호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가 남편처럼 혼자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정의로워졌을까요? 기자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어요. 남편의 희생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해요. 정의는 늘 깨어있는 자들의 몫이니까요. 딸아이는 이제 아빠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법조인이 되어 약자들을 돕고 싶다고 해요. 듣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여보, 당신의 선택이 옳았어요. 비록 우리가 당신을 잃었지만 당신이 지키려 했던 가치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우리 딸을 통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옥상에서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남편이 우리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딸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정의를 위한 싸움은 계속될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